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 등의 판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고령층의 감염 확산이 집중되면서 중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고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 대응의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서울만이라도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서울이 지금 확진자 수가 매일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 밀도가 높아서 전파가 더 빠른 속도로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직접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좀 곤란하고 지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이제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노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리얼도를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친정체제와 개문발차로 축약되는 오늘의 대선 정국. 이재명 선대위는 쇄신의 첫 삽을 떴고 또 윤석열 선대위는 김종인의 자리를 비워둔 채 가동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이미지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마감된 가운데 당장 우리 생활 속 금리, 이를테면 체감금리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 이어져 왔던 0%대 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올렸는데 내년에도 두세 차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5월 사상 최저인 0.5%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8월 0.75%로 오른 뒤 다시 석 달 만에 1%로 인상된 겁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부터 20개월간 이어졌던 0%대 금리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국내 경제가 글로벌 공급 차질 등에도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이는 점,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 등의 판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금통위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을 기준금리 인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10월 3.2% 상승해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가계부채는 1,84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씩 두세 차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 정부 지원금 등에 힘입어 4.0%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소비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2.3%로 올려 연말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면서 물가 안정이 금융당국의 최대 현안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은 치솟는 물가와 불어나는 가계 빚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금이나 적금 금리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빚진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는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치를 담그려고 해도 배추가 비싸니까 검치라 그랬지, 검치. 그리고 저 모든 물가가 다 비싸요. 기름을 넣으려고 해도 영업사원이니까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많이 올랐죠. 저희도 일단은 너무 올라다 보니까. 너무 오른 물가에 나온 건 한숨뿐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에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는 이유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소비에도 영향을 미쳐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정도 인상으론 큰 효과를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이유인 국제 유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은 기본적으로 국내 수요를 억제시키는 영향이 있는데 최근에 물가 상승 압력은 수요보다는 국제 원자재 가격, 국제 농산물 가격과 같은 비용 상승 측면에서 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가계부채도 부동산 시장이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기 이전엔 기준금리만으로 억제하긴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내년 여름에 한번 처음으로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전세난으로 해서 가격을 떠받치는 상승시키는 그런 힘이 아직까지는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아주 제한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 부담은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칫 이번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의 부담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렇게 제로금리가 마감되면서 금리 인상이 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서 집을 마련한 사람, 또 여러 이유로 대출을 받은 가구들은 돈을 도대체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할 텐데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희가 이제 앞선 뉴스를 통해서 금리 인상 이유는 자세히 좀 짚어봤고요. 우리 삶에 당장 끼친 영향이 궁금합니다. 1%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만약에 대출받은 사람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의 금리는 얼마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까? 예, 지금 상황상 보면은 금리가 0.25% 올랐다고 하는데 대출 금리는 그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좀 안 좋은 뉴스긴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대출 금리의 결정 방식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대출 금리라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선 은행이 돈을 모으는 데 드는 비용, 그 은행도 결국은 돈을 모아서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돈을 모으는 데 비우는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이거를 지표금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랑 장기랑 다 섞여 있는데 최근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인플레이션은 장기 금리에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미치죠. 단기는 0.25% 오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 금리가 더 오르게 된다면 이 지표 금리 상승이 조금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금리라고 우대금리가 있는데 이제 가상금리라는 건 어떤 것이냐? 결국 은행이 운영할 때 비용도 내고 임금 직원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내야 되기 때문에 취하는 일단 마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대금리라는 거는 이제 좋은 고객들을 모으기 위한 어떤 마케팅인데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가계부채를 규제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가계부채를 규제하게 되면은 결국 은행들은 고객을 유인할 그런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 가상금리하고 우대금리를 안 좋게 고객이 안 좋게 편성할 가능성이 없죠. 그 말은 가상금리는 높이고, 그다음에 우대금리는 좀 낮추는, 그러니까 별로 안 좋게 가는 이런 영향이 있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된다면 기준금리는 0.25% 올랐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금리가 좀 더 오를 것 같고, 그다음에 가상금리도 안 좋아지고, 우대금리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뭐 이렇게 되면은 0.25%가 더 오르게 된다는 게 좀 쉬운 예측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4억을 빌렸을 때 한 0.25%가 오르게 되면은 1년에 한 100만 원을 더 내야 되고요. 그렇죠. 이제 한 달에는 한 8만 원보다 좀 더 넘게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 아마 조금 더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요. 지금 현재가 0.75% 기준금리였을 때 한 3%에서 4% 정도가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 시중은행에서 내는 대출 금리였는데요. 그럼 이게 한 몇 %까지 정도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단기적으로 보면 0.25%보다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 그 0.3%까지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있고요. 5%도 넘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세지면은 장기금리 쪽에서 이제 은행이 조달한 장기금리 쪽에서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도 지표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지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반영하는 어떤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고려 상황은 얼마나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 정책을 강하게 쓰냐, 가계 대출 규제 정책을 강하게 쓰냐 이런 게 있을 텐데 네네. 이게 아마 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은 예. 은행들이 이제 경쟁할 필요가 없죠. 경쟁할 필요가 없고 은행 측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자를 많이 받는 게 같은 돈 빌려줘 좋은 거기 때문에 네네. 우대금리 삭제하고 가산금리 높이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논리와 동일하게 높게 갈 가능성이 있다. 뭐 0.3%까지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0.25%가 올랐지만 그거보다 더 그러면 두세 달 인플레이션 그렇습니다. 압력이 조금 더 세지면 뭐 그거보다 빨리 뭐 0.3%까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지금 오늘 이번에 이제 0.25% 올렸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뭐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얼마까지 오르냐도 상당히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얼마까지 올릴 거라고 보세요? 2%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2%는 조금 경제학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현실적인 레인지, 현실적인 횟수가 내년에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로 예측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산업연구원이나 이런 데 내년 경제 성장률을 이제 예측하고 있는데 3%보다 하회하고 있거든요. 2.9%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코비드19가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세지면서 결국은 생산을 저해하는 이런 요인들을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기반이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잠재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019년 사실은 기준금리가 1.25%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뭐 잠재 성장률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잠재 성장률하고 경기 변동성 성장률이 골고루 반영이 돼서 금리 정책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흔히 말하는 성장률 차원의 요인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리 인상 요인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부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려는 이유는 이미 여러 기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려가 된다. 그리고 가계대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렇게 우려가 됐기 때문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보면 3번까지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어요. 더 이상 이게 원유가라든지 혹은 다른 원자재 가격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서 그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어떻게 보자면 가계 대출이 우리가 보통 6% 가이드라인 정하는데 전셋값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그 가이드라인 도저히 지킬 수 없을 때 이런 경우에 한번 3번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5에서 한 1.75%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게 되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체는 시중은행에서 지금 저희가 뭐 높으면 5%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요. 한 6%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3억 대출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6%면 한 달에 내는 이자만 한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가계에 끼치는 그 부담감도 상당히 커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6% 대출은 굉장히 크죠. 사실 은행 예금 적금이란 게 2%, 3% 해주면은 요즘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6% 대출 금리란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뭐 예를 들어 4억을 빌린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200만 원씩 내기 자체가 사실은 경제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변동금리 말씀하셨는데 4점대 후반에서 지금 금리가 한 1%가량 더 오르게 된다면 그리고 이 물가 상승 압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대금리에서 빠지는 것들, 가상금리에서 올라가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6%까지 1% 정도 마냥 4번 정도 올려가지고 그렇다면 6%대도 아마 충분히 가능한 수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 금리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서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사실 지금 상황은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안 좋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대출금리 쪽에는 안 좋은 영향만 주는 요인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마 뭐 6%도 뭐 어떻게 본다면 가능할 수 있는 수치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거시적인 그 경제 흐름을 관리하는 것과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요구 또 부담감을 조율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 금리 관련해서 또 대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4,000명을 넘나드는 확산세 속에 위중증 환자 수의 증가세가 큰 걱정입니다. 고령층 돌파 감염으로 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에선 수도권 의료 여력이 소진 상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재택 치료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938명. 전날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4,000명에 근접하며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6명 늘어 612명으로 처음으로 600명대에 진입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85%는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라 사망자도 3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4차 대유행 이후 최대치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고령층의 감염 확산이 집중되면서 중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고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 대응의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9%이고 서울은 85.5%에 이르는 등 사실상 수용 가능 역량의 턱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1.5%로 크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도권 병상 대기자도 전날보다 급증한 94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미 의료 인력의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인데다 음압 병상을 늘리려면 추가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더라도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재택 치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여러 개선 건의 사항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보다 재택 치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병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병상 여력을 확보하도록 관련 조치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위중증과 사망 수를 줄이려면 전체 확진 규모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적용해야 하겠죠. 당장 수도권부터 잠시 일상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 규모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일상을 멈추는 비상계획 발동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확진자 규모를 줄이지 않고서는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볼 의료 역량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며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이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의료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건 맞아요. 전체적인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수밖에 없고 이게 사적 모임의 제한이든 영업시간의 제한이든 당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회식 등 사적 모임을 자제하도록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1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한 것을 미접종자 2명 이하의 최대 4명 허용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하기가 부담이 된다면 수도권, 특히 서울만이라도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서울이 지금 확진자 수가 매일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인구 밀도가 높아서 전파가 더 빠른 속도로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처럼 방역을 강화해 시간을 벌면서 고령층 추가 접종을 설득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소아 청소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2021년 학생의 발생 건수는 증가했으나 접종률이 높은 고3의 발생률은 현저히 감소하여 고3 대상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12살에서 17살 접종 완료율이 17%에 불과한 만큼 감염 취약시설인 노래방, PC방 등의 청소년 방역 패스 확대를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정부도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중인데 우선 방역 패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방역 강화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각 분과위별로 이미 토론을 거쳤겠습니다만은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함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들은 현재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 일상회복이 지속되기 위해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4차 유행의 감염 양상을 분석하면서 고령층의 돌파 감염과 백신 미접종자 감염 증가로 사망자가 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추가 방역 조치엔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일반 식당과 카페로 확대하고 12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백신 패스 유효기간 설정, 사적 모임 가능 인원 중 최대 4명까지 허용한 미접종자 숫자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훨씬 역대급으로 많은 위중증 환자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많이 안 좋고 저희가 여러 가지 추가 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추가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백신 접종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그리고 12에서 17세 소아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0시 기준으로 12에서 17세 276만여 명 가운데 118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아 1차 접종률이 42%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17% 정도인 47만여 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김용진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며 이재명 체제를 구축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쇄신 작업 속에 이 후보는 과감한 민생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쇄신 방침에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한 민주당은 하루 만에 곧바로 후속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후임 사무총장의 김영진 의원을, 새 전략기획위원장에는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후보의 측근 인사들인데 당과 선대위를 유능하고 기동력 있게 탈바꿈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당과 선대위,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로의 변화, 그를 통해서 선대위 본부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일 중심의 실무형 선대위로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 선대위 16개 본부를 67개로 간소화하고 신속 대응 체제로 바꾸겠다는 큰 틀을 밝혔습니다. 또 의원 1명이 1개 지역을 책임지고 2개 직능단체를 조직하며 3명의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는 이른바 123 캠페인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 후보의 의중을 잘 아는 두 의원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이 후보의 이른바 친정체제 구축이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경선부터 이 후보를 도운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과 조정식 상임총괄본부장, 박홍근 비서실장도 새로운 민주당의 미랄이 되겠다며 일제히 선대위직을 내려놓으면서 이 후보의 쇄신에 힘을 실었습니다. 잇따른 동참에 이 후보는 야당 반대를 돌파하고 과감한 민생개혁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협치도 중요하지만 협치를 빙자한 국정방해, 개혁방해, 민생방해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특유의 은발에서 어두운 색으로 염색하면서 차림새에도 큰 변화를 줬습니다. 예비역 여성 군인들을 만나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는 한일 관계와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그 기조를 일본이 지켜나간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인사로 이재명식 민주당 쇄신에 첫삽을 뜬 이재명 후보는 3박 4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 전통적인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섭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선대위 본부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끝내 거리를 좁히지 못한 김종인 전 위원장과는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1차 주요 인선을 공개했습니다. 실무지휘관인 분야별 총괄본부장에는 이준석 대표와 주호영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중량감 있는 인선을 뒀고 현역 여성 의원 3명을 대여 언론 업무를 담당할 공보라인에 전면 배치하는 등 실무 뼈대를 갖췄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염두에 둔 원톱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는 일단 비워둔 채 선대위를 먼저 가동한 겁니다.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좀 곤란하고 지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이제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하루 전 긴급 회동이 빈손으로 끝난 상황. 결별이라고 하기엔 이르지만 두 사람의 극적인 봉합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 측이 최후 통첩을 보낸 거라는 언론 보도에 잘 됐다, 밖에서 돕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며 냉랭한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어제 만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었던 건가요?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대선 후보가 선출된 뒤 20일이 지나도록 선대위를 둘러싼 진통이 끝나지 않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체제에서 새로 합류한 대변인들이 당의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것 같다. 선거는 다 이긴 듯한 모습이고 전략은 없다며 자성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김 전 위원장이 지금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더는 분란을 키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합류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후보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저는 또 우리 당원들은 우리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후보를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의 의중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가동을 시작한 윤석열 선대위가 김 전 위원장과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임원들이 이 후보에게 고액 후원을 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의 양평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사도 한층 거세지면서 상호 비방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 경선 과정에서 받은 후원금 내역입니다. 논란이 된 건 500만 원 이상 낸 고액 후원자 명단. 과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 그룹 임원들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의 연결고리가 아니냐는 주장에 이 후보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왜 우리 윤석열 후보는 화천대유 부정비리의 출발점인 대출비리를 봐주었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혹을 벼르고 있던 국민의힘은 곧장 공세에 나섰습니다. 쌍방울그룹이 이 후보의 금고냐며 뇌물인지 뒷돈인지 검은 거래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3년 동안 현금으로 사용한 업무 추진비가 억대에 달한다며 부당하게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업무 추진비에서 현금으로 150만 원을 빼서 지속적으로 줬다. 이게 급여를 추가적으로 줬다는 의혹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 처가 소유 회사가 개발 사업을 진행한 공흥지구 토지 대부분이 윤 후보 장모나 처가 회사 소유란 겁니다. 미리 일대 땅을 다 사놓고 민간 사업자로 지정돼 셀프 개발을 진행하면서 토지 수용 보상금까지 독차지한 거라며 관련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이미 인근 13개의 지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일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이에 윤 후보 측은 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를 개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며 받은 적도 없는 토지 수용금을 부풀리는 건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의 선대위 재편과 인선이 본격화하면서 기싸움 역시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상대당 대선 후보를 향한 비방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전두환씨 빈소 근처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피 맺힌 절규를 담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이 입은 큰 피해를 생각하면 전 씨가 사망했어도 편할 수 없을 거라며 전 씨의 유족과 측근들의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홍민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전두환 씨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앞.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삼청교육대 등 전두환 씨 집권 시절 대표적 국가폭력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불량배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죄 없는 시민 수만 명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다시 한번 증언했습니다. 삼청교육대 깡패가 4만 명이나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깡패가 4만이나 된다면 이 땅에는 깡패로 떡칠거리는 땅이 될 것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난 전 씨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진상규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하기에 좀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5.18의 이 학살 원흉인 전두환이 함으로써 또한 우리들에게 숙제를 남겨줍니다. 이들은 전 씨 유족과 신군부 세력들의 사과와 함께 부정축제 환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두환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죽어서도 어디로든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피해자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 죽어서도 편히 지낼 수 없을 것입니다. 빈소 밖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지만 빈소 안은 비교적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노태우 씨의 아들 노재헌 변호사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 일부 인사들이 찾아와 조문을 마쳤습니다. 많이 쓰셨다는 말씀, 잘 보시라는 말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빈소 주변에는 여전히 극우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크고 작은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씨의 장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토요일에 화장이 이뤄지면 유골은 연희동 집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최근에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 논현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김 청장은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못 지켜 송구하다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위험에 빠진 국민들이 우리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전 위주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과 당당함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 다음 주부터 전국 일선 경찰관 7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 1인당 한 발씩 퇴적은 실사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흉기 등을 위해서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어떤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 위주의 시뮬레이션 훈련을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다음 주부터 바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죄질을 따지지 않고 모든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검사를 꿈꾸던 22살 군인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윤 씨 친구들과 가족의 절절한 호소가 이어졌고 이제는 정말 우리 창호 같은 이런 불행한 일은 이제 저는 다시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늘 가슴에 기리면서 꼭 윤창호법 이번 15일날 본회의에서 원한 그대로 국민적 공감대가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국회는 같은 해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소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으로 엄하게 처벌토록 하고
기존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더 무겁게 처벌하던 기준을 2회 이상으로 낮추고 형량 또한 더 높였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재판받는 사람들과 심리하던 법원이 일사부재리와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의 결론은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재는 과거 범죄를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이후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이나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건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 때문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가중 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헌재가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엄벌을 요구하는 상당수 국민의 법 감정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는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후속 입법 작업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리얼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성의 신체를 본뜬 인형인데 이를 수입하는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을 본뜬 리얼돌 수입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리얼돌에 대해서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아동 성범죄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입니다. 150cm가량 길이로 전체적인 외관이나 신체 부위가 실제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김모 씨는 2019년 세관에 신고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란 이유로 통관을 보류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리얼돌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고 2심도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리얼돌이 16살 여성 평균 키보다 현저히 작고 얼굴 부분이 앳된 점 등을 근거로 16살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라고 규정했습니다.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를 사용하는 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 리얼돌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과 올해 10월 성인 리얼돌 수입은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환영 입장을 내고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 도구로 수단화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리얼돌을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성년, 미성년 외관을 구분할 때 제품 외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불법으로 영불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가려던 난민들이 탄 고무보트가 전복되면서 최소 27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24일 프랑스 북부 해안가에서 사람들이 고무보트에 오르고 있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now? Go UK. Go UK. 영국에 가기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등에서 온 난민들입니다. 부모와 함께한 어린아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정원을 훨씬 넘겨 위태로운 모습의 보트가 출발하자 난민들이 손을 흔듭니다. 이날 하루 25척의 고무보트가 영국을 향해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영국 해안에 도착했지만 보트 한 척이 도중 뒤집혀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그동안 영불 해협에서 일어난 사고 중 희생자가 가장 컸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하고 난민들을 위험한 보트에 태워보낸 국제 알선 조직을 비인도적 범죄 집단이라고 규탄했습니다. And we leave no stone unturned to demolish the business proposition of the human traffickers and the gangsters. 해상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 정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알선책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난민의 위험한 영불 해협 도하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입니다. 영국은 프랑스에 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도록 해안 경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고, 프랑스는 영국이 브렉시트 명분으로 난민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영불 해협에서의 난민 사고는 해마다 늘어 2019년에 4명, 2020년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올해에는 이번 사고에 앞서 14명이 숨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좀 곤란하고, 지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이제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네, 그야말로 쇄신 경쟁에 이은 이미지 쇄신 경쟁. 자, 오늘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인선에 대해서 각각 친정 체제 또 개문 발차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텐데요. 이재명 후보는 최측근들을 전면에 내세웠고 또 윤석열 후보는 공란을 두고, 그러니까 김종인의 자리는 더 기다려 보기로 하고 문을 열어둔 채 선대위를 띄웠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외모에서도 변화가 엿보이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선대위 구성 문제는 많이 다뤘기 때문에 잠시 미뤄두기로 하고 오늘은 이미지 경쟁부터 좀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KBS 탐사 보도부에서 좀 연결되는 내용을 좀 공개해서 두 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선대위 구성 문제로 넘어갈 텐데,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수입과 지출 보고서를 이제 언론에서 공개를 한 결과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어떤 점을 중점에 두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번 결과를 통해서? 역시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가장 많은 이제 지금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일단은 이제 보이고요. 네. 이것은 당연히 이제 계속 이어지는 어떤 지출이 있을 겁니다. 이 여론이 어떻게 변화되냐에 따라서 전략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때 이제 이 전략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또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와 정치 컨설팅 비용은 당연히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상 제작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간 돈은 아무래도 이 최근에 이제 선거 트렌드로 옮겨오면서 영상이 네. 굉장히 중요해졌고, 유튜브나 이런 수단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이제 후보의 이미지를 접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것도 과거와 좀 다른 어떤 이 트렌드일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로 과거에는 영상이나 이런 제작에 들어가는 돈이 TV 광고나 이런 거하고는 이어지는 측면들이 컸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상황인데, 그 외에 이제 이미지 컨설팅이나 뭐 프로필 촬영 광고 이런 것들이 뭐 기존의 선거에서도 들어갔던 비용이기는 합니다만 네. 아마 이번 선거에는 특히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보도가 22일에 나왔는데 이후에 좀 더 다른 언론에서도 다루면서 그 스타일링 이미지 컨설팅 비용이 좀 부각되기도 했어요. 네. 네, 뭐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 이런 것도 이제 정치에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내역이 네. 공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결국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밖에서 꾸며주는 것보다는 후보 스스로 연출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가닥을 잡아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이렇게 가다듬은 티가 많이 나는데 이것이 과연 정치에서 꼭 좋기만 한 것일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연출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고 네. 또 후보에게 맞는
마치 옷을 맞춰서 입듯이 이미지도 맞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컨설팅으로 과연 소화가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본다면은 이걸 해봤더니 오히려 그냥 후보가 알아서 하는 게 낫더라 뭐 이런 말이 나중에 선거를 좀 거듭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지금 자막에 8천여만 원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도 김수민 평론가님한테 컨설팅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 지금 화면 보신 분들은 왜 그러면 이재명 후보만 다뤘지라고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다룬 언론에서 지금 일단 민주당 경선 과정만 분석을 했거든요. 또 추후에 다른 후보 내용이 공개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경쟁 얘기를 한 김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머리 색깔이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원래 은발을 좀 고수했다고 해야 되나? 고수를 했는데 색깔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좀 이미지 변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원래 이재명 후보가 이제 머리 색깔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백발에 가까운 그러한 색깔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 은발이라는 것도 관리를 한 머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얀색이 아니고 이제 좀 진회색 비슷하게 이렇게 살짝 색깔을 입혀놓은 그런 머리인데 네.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좀 과격하다 그리고 좀 추진력이 강하다라는 것에 이면에서 어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위험성들이 좀 이 리스크다.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감을 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진중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러한 이제 스타일 연출이었다라는 평가가 그동안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머리 색깔을 그렇게 해왔던 건데 네. 이 색깔을 오늘 보니까 이게 검정색에 가까운 색깔로 완전히 또 새카만 색깔은 아닙니다. 보면 네. 검정색에 가까운 색깔로 아주 진한 어떤 그런 회색깔로 이제 좀 변화를 줬는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흑발이라고 해서 좀 혼선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흑발은 또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묘한 색깔입니다. 예. 그런데 요 이제 진회색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변화를 준 것은 어쨌든 흑발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좀 안정감이 있다라고 평가한 이 머리 색깔이 기존에 이제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 선대위의 어떤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맞춰서 보면 기존의 민주당 조직이나 또는 이제 또 선대위 이런 차원의 좀 답답한 움직임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기존에 이제 좀 날렵하고 추진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 네. 민주당 같은 이재명 이렇게 돼버린 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이 이미지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좀 더 검은색에 가까운 진회색으로 가져가면서 네. 앞으로는 좀 더 추진력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겠다. 이런 이미지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특히 또 이 개혁 의제와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이제 야당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 정말 필요한 개혁이다라고 하면은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도 맞춰보면은 앞으로는 좀 더 강한 모습, 밀어붙이는 모습, 추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확실하게 좀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은 왜 YTN에서 한가하게 대선 후보 머리 색깔 가지고 얘기하나 싶으시겠지만 이게 또 지지율이나 어떤 표심의 전략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앞서 평론가님께서는 좀 수수한 모습이 오히려 나을 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에 좀 덧댄다면 어떤 이미지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 밖에. 근데 방금 제가 보건데 은발에서 지금 흑발에 가깝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 두 개만 놓고 보면 저는 오히려 전자 쪽이 좀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아마도 그 전자도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의 뭐 좋은 의미에서의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계산을 통해서 만든 스타일일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해석이 있어요. 왜 흑발로 바꿨느냐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1964년생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1960년생인데 일각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라고 해서 더 젊어 보이기 위해서 바꿨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실제 의도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꼭 정치에서 젊어 보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유권자들이 어떤 이념이라든지 정파 여러 가지의 요소를 갖고 판단을 하지만 하다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인간적 기준들을 보거든요. 그럼 유권자의 심리가 나이가 좀 더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끌리는 부분도 없진 않아요. 네. 그렇다면 조금 중후해 보이는 이미지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굳이 더 젊어 보일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네.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직을 좀 작은 공직을 좀 역임을 했었는데 30대 초반이었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조금 흰머리가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때로는 아예 염색을 하지 않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젊어 보여서 이로울 게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교훈으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데도 그러면 왜 이재명 후보는 염색을 했을까 했을 때 젊어 보이기 위해서 염색을 했다기보다는 국면 전환 아예 완전히 달라진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호를 강력하게 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고 본인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고 나면
다시 이걸 응용해 보자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서 추월을 하게 된다면 막판엔 다시 왼쪽 색깔에 가까운 머리로 회귀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도 한번 세워봅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 얘기 들으시면서 시청자분들도 아마 지금 조금 전에 이분할된 또 화면 보시면서 평가가 좀 엇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윤석열 후보도 변화에 좀 어떤 모습이 엿보이게 합니다. 자막을 한번 주시죠. 눈썹에 좀 힘을 줬다 이런 저희가 표현을 담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윤석열 후보의 이마도 좀 내고요. 또 최근에 이른바 쩍벌남이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좀 탈피하기 위한 시도도 엿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지금까지 노출한 모습들이 다소 정리가 되지 않아 보였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련된 모습을 추구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외모의 기준으로 봐도 신수가 훤해 보이고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모에 있어서 단지 이제 뭐 예쁘게 보이고 싶다, 잘생겨 보이고 싶다 이런 걸 넘어서서 전략이라는 게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쭉 드려야 되는데 이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후보의 이미지라는 걸 바꾸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검은 머리도 봤고 흰 머리도 이미 봤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전에 이제 대선 출마했을 때 검은 머리를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흰 머리로 바뀌었고 다시 이제 머리 색깔이 돌아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제 후보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어떤 변화를 준다라기보다는 후보의 어떤 태세에 앞으로 이런 걸 내가 보여주겠어라는 거에 대한 유권자들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좀 이미지를 정리하고 싶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정치에 다소 준비되지 않은 모습 그리고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능력에 좀 미비한 측면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이제 선대위 관련해서도 선대위 구성 관련돼서도 그런 논란이 이제 불가피해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문성 있는 모습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이제 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게 이미지라는 게 후보 이미지라는 게 단지 이제 작은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결정적인 효과를 내려면 전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 철학, 노선 이런 거하고 사실 긴밀히 연관되는 게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미국의 선거를 생각을 해보면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었는데 이 버니 샌더스 후보의 경우에는 꾸밈이 하나도 없는 그런 태도를 항상 하고 다녔어요. 옷도 이제 뭐 정장을 걸치긴 했지만 정리되지 않은 그런 옷을 많이 입고 다녔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비주류 후보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없는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후보이다. 이런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고요. 반면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좀 상당히 좀 세련돼 보이고 젊어 보이려는 노력을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은 가식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이제 좀 효과를 발휘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생활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선거의 메시지가 이 정권이 어떤 비주류 정책 그리고 정상에서 뭔가 벗어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 나는 다시 주류로 돌아가고 원래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똑바른 모습, 정리된 모습, 세련된 모습들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정책과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대목이 좀 눈에 띄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대선 후보들의 외모 품평이나 겉모습을 보려는 게 아니라 이미지 변신에 좀 깔려있는 선거 전략을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 짚어봤는데 역대 대선에서는 어땠습니까? 좀 기억에 남는 뭐 대선 후보들의 이미지 변신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글쎄요, 그때는 이제 이미지 특히 비주얼 관련해서는 그렇게 주목이 크게 되지는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례가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2002년 대선에서 당선된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노무현 후보가 90년대 후반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눈의 크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겨레 21에서 당시에 호감 가는 정치인 이런 거 선정을 할 때 노무현 후보가 1위를 두 차례나 차지를 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눈이 더 커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뭐 이렇게 눈을 키우는 시술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분 이마에 이제 주름이 좀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톡스 시술을 하게 되면 눈이 좀 작아져요. 근데 보톡스 시술을 해서 주름을 가리다가 눈이 작아지는 것보다는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커진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거고 이게 외모 품평 아니라고 이제 MC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결국에 이게 이미지하고 비주얼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지는 예. 총체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총체적인 심상 안에 시각적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신경을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 전반적으로 좀 노무현 후보는 어느 정도는 대통령으로서 가다듬는, 그러니까 초선 의원의 그때 뭐 청문회 스타 시절 그때보다 훨씬 가다듬어진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더 풀어져 있는, 예전의 대통령 스타일에 비해서는 풀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했던 그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타 든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역대 저희가 대통령 후보들의 후보 시절의 어떤 광고들을 좀 모아봤는데 보여주시고 평론가님은 어떤 대목이 좀 기억나십니까? 이제 과거의 TV 광고나 이런 것들을 좀 돌이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강화한다든지 뒷받침한다든지 정책 노선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효과를 거두는 종류도 있는데 반면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침 나오네요, 화면에. 그렇죠. 예. 이명박 후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설 출신이고 사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기득권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국밥을 먹으면서 국밥을 먹는 하나의 이미지만으로도 뭔가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그리고 국밥을 먹는 것은 또 먹고 나서 뭘 하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후보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로 후보의 약점을 좀 보충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는 이런 이제 광고의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TV 광고에서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됐던 게 당시에 이제 가수의 어떤 그런 DJ DOC의 어떤 그런 노래에 맞춰서 좀 춤을 추는 영상이 화제가 상당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령인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이 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준비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슬로건이 있었지만 그것 외에 사람들이 이 후보에 대해서 아직 가지지 못한 이미지를 추가해서 생각보다는 훨씬 또 열려있고 유연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진 후보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런 장면을 넣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어떤 마음속에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광고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분석을 해보고 이번에도 사실 그러한 광고의 역할을 각 후보들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면도칼 뭐 이렇게 테러를 당해가지고 그것에 관해서 이제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이러한 이제 광고도 이제 화제가 있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후보의 강점,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 광고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과 좀 대비되는 측면도 엿보이고요. 자, 아무튼 앞으로 이미지 변신해서 누가 경쟁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해석을 토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본질적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후보는 염색을 했습니다만 이 사주에 절까지 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주요 당직 인성을 상당히 속도감 있게 단행을 했거든요. 관련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과 선대위,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로의 변화, 그를 통해서 선대위 본부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일중심의 실명 선대위로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발언 들으신 첫 인선으로 김영진 의원이 당 사무총장에 그리고 강훈식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을 됐고 또 더불어 측근 인사들이 전진 배치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공식에서는 예기치 못한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했을 때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당에서 공식적으로 선출된 후보고 그 후보에 맞게 당의 또 칼날을 같이 바꿔나가는, 물론 그것은 후보가 주도하고 독재하는 형태여서는 안 되겠고 당 네. 자체가 쇄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은 분명히 밟아야 되는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떤 그 당의 여러 화합이라든지 연합의 질서 이런 것들보다는 후보 중심의 그리고 후보 직계 계보 중심으로 그냥 개편되는 이 결과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었는가. 예, 한국의 양당 체제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네. 미국의 양당 체제에 비해서 그 당내의 어떤 질서를 잡고 서로 간의 공존을 꾀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한 것이 한국의 양당 체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5년 단임제하고 맞물려서 누가 당권을 잡고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골가는 유지가 되지만 그것을 채우는 세력은 멸문지화에 가까운 방식으로 지금까지 명멸을 거듭해 왔던 것이 한국 정당 정치였거든요. 이제 좀 그런 역사를 끝내고 어느 정도의 이념과 가치를 통해서 또 당내에서의 공존과 어느 정도의 이견 이런 것들을 배합해 나가면서
당을 꾸려나가고 안정적으로 정당을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든 변치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숙제일 텐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제 후보 중심에 그리고 후보 계보 중심으로 결국 재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고 또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아마 이 코너에서도 얘기를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원팀이라든지 이런 걸 이루지 못할 때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장점을 배워서 자신의 절반을 이낙연처럼 그렇게 채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는 선대위 재편이었을까, 당 재편이었을까 이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가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 말씀하셨는데 마침 최인호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장 이 그 직에서 사퇴를 했거든요. 새로 채워지는 인물도 눈에 띄지만 이렇게 좀 자리를 뜨면서 나가면서 자리를 비우면서 쇄신에 좀 속도전을 내고 있는 대목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인사가 이제 좀 가닥이 확실히 좀 보이는 것이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 친정 체제 강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정무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리고 계속 이제 어떤 기동성이나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잘 움직이는 선대위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가령 좀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정책과 노선과 가치에 의거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보 중심으로 되는 것은 이제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게 가령 지난번에 이제 메머드급 선대위 해가지고 원팀 선대위를 꾸려가지고 이제 좀 가동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런 형식으로 이 지금의 어떤 현실 정치에서 이런 형식으로 선대위를 가동시킨다고 하더라도 후보가 또 후보 말 잘 듣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따로 이제 팀을 꾸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금강팀도 있었고 무슨 팀도 있었고 뭐 이런 식이었고 그 금강팀이라는 거는 이제 금강 빌딩에 있어가지고 금강팀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광흥창 팀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광흥창역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서 광흥창 팀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이제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또 선거 실무를 나름대로 총괄하고 정무 기능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메머드급 선대위가 실제로 이제 실무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을 잘하려면 후보 중심의 조직을 또 따로 이제 꾸려야 되는 게 현실 정치에서는 불가피한 일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기존의 당 선대위의 구조를 그냥 바꾸고 이 당 선대위를 이재명의 공식적인 어떤 선거 운동을 하는 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이런 단위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정책과 노선과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도 결국은 이게 이재명 후보하고 코드를 맞춘 사람들이 또 측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이제 뭐 국민들의 평가나 이런 것에서는 미비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친정 체제 강화 그리고 정무 기능 강화 그리고 실무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선대위 이런 걸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당의 쇄신에 대한 의지의 뒷받침을 받고 후보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서 국내 성폭력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군들과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들어보시죠. 여군에게 부대는 전쟁터이다. 또 누가 얘기한 것처럼 부대 내 인권 문제는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결국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제대로 신고하고 또 이 처벌이나 사후적 추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 조치를 포함해서 엄정한 조사와 엄정한 단죄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렇게 여군들과 간담회도 가졌지만 외교 행보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나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서 북핵 문제를 좀 풀겠다. 이런 외교 행보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상대편 선대위가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속도감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네, 일단은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민주당 선거운동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치고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지장을 주었던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도 수사가 좀 소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언론에서 그렇게
더 크게 떠들썩해지거나 이런 상태는 또 아닌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확보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치고 나가는 그런 행보들이 있는 것이고 국가안보라든지 외교안보 쪽에서 여전히 사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좀 불안한 것이 있는 게 아니냐, 탄탄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한미동맹의 균열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또 의식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메시지는 내가면서 그렇게 좀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총론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그 여군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비극적인 또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군들이 군내에서 이제 뭐 어떤 성폭력 상황에 노출된 것이 자정 기능이 작용해서 뭐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특별히 이제 좀 특단의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망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다소 이제 이런 이제 언급의 경우에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다기보다는 지금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향은 이제 좀 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이 네. 이 군내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군내의 어떤 문화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성에 대한 여군에 대한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뭐 비리라든지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같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안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손해이다.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된다. 좀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측면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시지가 여러모로 좀 교차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었다라고 보고요. 외교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북핵 문제 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 정부가 이제 선호했던 탑다운 방식의 이제 외교적 해결책 그런 것들을 여전히 계승한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 대북 압박 그래가지고 비핵화를 해야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반대급부를 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오늘 외신 기자들과의 이제 토론에서 다소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은 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하겠다기보다는 여전히 이제 과거사 얘기나 이런 것들에 좀 방점을 찍은 듯한 얘기로 많이 해석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이제 관계 개선이나 이런 데 더 강화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쪽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당내에서도 신선한 인물이 없다. 뭐 이를테면 올드보이 선대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결과? 뭐 신선한 인물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올드보이 뭐 이런 단어들은 좀 오래된 사람은 나쁘다 이런 인식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했던 분을 쓸 수밖에 없는 그 구조와 환경이 또 있는 거겠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신인이라든지 초선을 쓰는 것이 신선한가? 이 질문을 좀 뼈아프게 저는 정치권 전체에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언론에 드러나는 의원들 인터뷰라든지 얘기들 들어보면 오히려 다선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신선하게 들리고 더 소신 있게 들리는 경우가 많고 초선 의원들이 그냥 그 정당에서 지도자가 흔드는 깃발 따라서 그냥 가는 초선 의원들 양당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초선들 내세운다고 해서 그게 신선한 선대위가 되는 거냐? 그리고 초선들 과연 그런 실력이 있는 거냐? 예전에는 그래도 거대 정당 안에서라도 비주류가 있고 초선, 소장파 이런 의원들이 총재 권력에 맞서서 들고 일어나고 이런 맛이라도 있었는데 요즘 정치는 거꾸로 돼가지고 다선 의원들이 소신 발언하고 초선 의원들이 뭔가 이상한 무리를 짓고 이런 문화가 많은 상황에서 단지 올드보이라는 이유로 비난할 수 있을까? 초선 의원들이 그동안 본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과연 보여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올드보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제 비난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약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올드보이다라고만 하는 것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제 비판인데 문제는 이제 올드보이다라고 하는 비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이 선대위를 꾸려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왔다면 적어도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마도 저런 경제 철학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중도 공략이 가능해질 거다라는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유권자들에게 그런 신호가 됐을 것인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를 했고 오히려 뭘 고수했냐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하고 김한길 전 대표하고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꺼리는 인물들을 고수했거든요. 그럼 그 두 인물들을 통해서 뭘 보여줄 건지는 여전히 이제 물음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괄 이 선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이제 본부장급 이제 인선들을 쭉 한 결과를 놓고 봐도 여기 중진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중진 의원들이 평소에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정책을 얘기했는지 아는 국민이 거의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올드보이다라는 비판이 단지 올드보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 외곽에서 와서 이 당을 개혁하고 앞으로 좀 미래적으로 이 당을 끌고 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될 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에 반하는 그런 선대위 조직을 지금 꾸린 결과가 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비판을 윤석열 후보가 뭐 지금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은 뭐 어려워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비판을 좀 가슴에 새겨서 앞으로 좀 방향 전환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잠시 좀 지나갔는데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잠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변인단에는 김은혜 의원, 전주혜 의원, 또 김병민 전 비대위원, 공보단장엔 조수진 의원 이렇게 나갔는데 두 분이 좀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고요. 자, 아무래도 기자들의 질문은 윤석열 후보 얼굴 나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질문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 발언 모아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총괄선대위원장은 꼭 김종인 위원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되는 얘기는 우리 언론에 더 말씀 안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만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으신 건가요?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앞서 임승호 대변인이 기싸움이라고 시간을 벌였다는 게 아마 이 대목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 가끔 심기가 불편할 때 상당히 거친 표현을 쓰는데 오늘도 그대로 전할게요. 주접을 떨어놨던 데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은 되게 간단합니다. 국민의힘만 그 상황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내가 본명이 안 한다고 했고 더 이상 무리하지 마라. 그리고 윤석열 후보하고 헤어지고 이럴 의사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잘 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근데 네. 국민의힘은 또 계속 찾아가야 되니 뭐 초선 의원들이 집단 방문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 자기가 누군가 부족한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잘 되게 하는 게 보람이 있을지 아니면 자기가 없어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내가 도와주고 싶어 해서 참여하게 되는 게 더 의미가 있을지 후자 쪽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좀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 김병준 전 위원장이라든지 또 김한길 전 대표 이들의 존재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올라타기 어려워한다는 해석이 마치 정설처럼 그렇게 갔는데 그것은 구도, 인물,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해석인데 저는 시간적인 해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원,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2020년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이렇게 등판을 했었는데 다들 당의 위기 상황에 등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을 야구 선수에 비유하자면 마무리 투수에 가까운데 마무리 투수가 지고 있는 경기에 등판해서 9원승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 등판해서 세이브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김종인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는 세이브를 올리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9원승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본인이 등판해가지고 선거를 사실 100일이라는 기간은 많이 남은 기간이거든요. 그걸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이냐. 잘하려면 당신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고 인선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조련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끌긴 했지만 본인이 선대위원장에 올라타는 게 주요 목적은 저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고 나면 최근의 행보들이 더 잘 보일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은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특히 김종인 상황설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윤석열 후보고요.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도 본인이 상황으로 불려지는 걸 결코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네. 그럼 만약에 나중에 그 지지율이 격차가 좁혀지거나 그럴 때 그때 등판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쓸데없는 문제에서 너무 서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도 더 답답해할 거라는 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대표는 뭐라 그랬냐면 제3의 인물을 찾을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다음 달 6일 선대위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인데 결과적으로 모두 합류하게 될까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뭐 선대위 출범 전에 이게 결론이 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도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김수민 평론가 뭐 위기 때 이제 등판하는 구원투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지율이 뭐 특별한 어떤 사건들 때문에 하락한다거나 상당한 위기에 빠졌을 때 선대위를 재구성하거나 뭐 이런 시도를 통해서 분위기 전환을 꾀한다면 그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합류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앞서도 이제 우리가 봤지만 오늘 주접까지 나왔습니다. 단어가. 근데 주접까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도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는 이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는데 이 보도의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최후 통첩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윤석열 후보 측 우리는 이제 최후 통첩을 한 것이고 그리고 밥 먹자고 한 것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먹자고 한 것이다. 즉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말이 바뀌고 이중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게 협상이 깨진 것이지 윤석열 후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이 했다라는 기사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 간 충돌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필요 없고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선거 충분히 치를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 그러한 어떤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뭐 야구에 이제 비교하셨습니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선수가 아니고 자기 감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선대위는 어떤 내용이냐면 감독도 있어야 되고 감독 겸 코치도 따로 있어야 되고 그중에 수석 상임 코치가 있고 뭐 이런 지금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감독이 감독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언론 인터뷰에 나오는 것처럼 흔드는 얘기만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난 일 못한다라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처럼 검찰총장 스타일로 자기가 다 틀어지는 형태로 선거를 한다고 하면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특히 또 이준석 대표가 후보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양측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두고 여야 공세도 그야말로 총공세가 벌어지고 있는데 양측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에서 현금으로 150만 원을 빼서 지속적으로 줬다. 이게 급여를 추가적으로 줬다는 의혹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공공 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이미 인근 13개 지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최 씨 일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네, 지금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업무 추진비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밖에도 지금 뭐 조카 이를테면 변호를 했던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한 대목도 있고 또 쌍방울의 그룹 임원들이 또 고액 후원을 한 논란도 있고 어떤 대목에 좀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의혹별로 좀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좀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건 좀 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되는 그 정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혹이랄까요? 그걸로 좀 좁혀서 제가 본다면 네. 이것도 하나로 좀 꼽기는 어려운데 이재명 후보의 몇몇 스캔들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특별히 자기 조카를 변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던 부분. 근데 이것도 좀 또 다른 논란에 부딪힌 것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지나치게 사건을 축소하고 가볍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그 성폭력 속에서도 극악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이 벌써부터 논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공교롭게도 그간에 이재명 후보가 연루됐던 스캔들들이 여성들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쟁이라든지 공격의 대상이 여성이었던 점. 그리고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 그동안의 스캔들이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조합하는 이 과정에서 좀 여성들에게 불편한 이미지가 특히 2030 여성들에게 불편한 이미지가 생긴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총체적인 그런 타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봤었던 군부대에서의 여성 성폭력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네. 본인 또 어느 정도 그것이 급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겠죠.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이제 가족 리스크가 많이 크게 보이는데 여기서도 제가 고발사주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리스크가 커 보이는데 장모분의 어떤 그 문제들은 사실은 장모했을 때는 사람들의 일반 시선에서도 조금 남이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통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부인이다라고 하는 배우자다라고 하는 존재는 좀 다릅니다. 네. 근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현재 뭐 따질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결국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 이력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논문 유지라고 불리우는 그 논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관행이었다. 물론 이게 제가 옹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 그쪽 문화에서 좀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솟아오른 사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국민대에서 논문을 뭐 취소를 시킨다든지 심사를 하면 되는데 네. 허위 이력은 과거의 일인데 이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채용 비리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 배우자로서 후보자 배우자로서 등판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나온 의혹 중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이 모 그룹이 쌍방울 그룹이 임원들이 고액 후원을 했다 이제 이런 의혹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뭐 대가성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규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수준은 아니고 이제 단지 고액을 후원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여기 똑같이 나오는 이 회사가 건너 변호사 비용을 이후에 대납해 준 것 같다라는 의혹 이런 것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가성이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구조가 좀 해명되지 않으면 계속 논란으로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도와 수사 이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일부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했다고 하니까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김수민 평론가 이제 사법 리스크는 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해서 어디로 갈지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단정해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다만 후보 입장에서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오늘 다룬 내용 중에서 과거에 이제 데이트 폭력 가해자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있는 그 자기 조카를 이제 변호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했지만 그게 미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이 들어섰을 경우에 이 데이트 폭력이나 또는 이제 뭐 여성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게 필요한 게 그런 것인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결국 오늘 나온 무슨 이 개발과 관련돼서 윤석열 후보 처가의 가족 기업이 소유한 땅을 이제 당시 양평군하고 뭔가 이렇게 유착 관계에 의해서 민간 개발을 하도록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독점했다. 그리고 개발 부담금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제 그 대선 끝나기 전까지 전모가 밝혀지겠는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답해야 될 것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처가 리스크와 관련돼서 주변 사람들, 인척들, 이 처가와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리스크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후보가 거의 해명하지 않거나 거의 이제 뭐 이러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여당과 정부의 어떤 공작이다. 이런 수준의 얘기만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이 해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저희가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도 간단히 보도록 하겠는데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에 어떤 지지도 추이를 보면 조금 오늘 나온 결과 MBS 결과인데 그 격차가 좀 줄긴 했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최근의 여론조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예견된 흐름이었다고 보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으로 박스권에 갇혔다. 이거는 이견을 달기 어려운 예전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대중 정서가 이재명 후보를 진짜로 떨어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사과하는 모습이라든지 책임지는 모습 이런 게 너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혼쭐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이 대중의 정서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박스권에 갇히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지지율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럼 대중들은 한편으로 그럼 윤석열 후보는 뭘 그렇게 잘했느냐. 그리고 정권교체 여론 50-60%를 윤석열 후보가 다 가져가도 되느냐. 이런 속에서 사실 윤석열 후보가 큰 악재는 없었어요, 최근에. 그렇지만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은 대중들이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혼을 좀 내줬는데 어느 정도 대꾸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이런 균형적인 조정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20대, 30대가 마음을 별로 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현재 2030 세대가 갖고 있는 정치적 다원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 대목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고 대선 당선 전망 추이까지 보여주시고 평론가님 해설도 듣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지지율이 좀 하락했었기 때문에 위기감 때문에 지지층이 이제 결집을 상당히 한 결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성 행보, 머리 숙이고 사죄하고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행보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가 잘 해 나간다면 그런 부분에서 변화하는
변화하는 모습을 더 보여준다면 추가로 상승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컨벤션 효과의 어떤 이후의 상황들을 많이 이제 좀 장점을 누려왔는데 이제 컨벤션 효과가 좀 이제 반감되는 그런 이제 좀 시기에 들어간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 반감되는 것들을 떠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이슈를 좀 발굴하고 이런 행보를 했어야 되는데 선대위 구성 논란 가지고 시간을 좀 허비한 측면이 있는 데다가 그 결과가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다소 오만한 것 아니냐 그리고 독선적으로 너무 자기 그림만 고집했던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격의 어떤 전환의 어떤 시점 이런 것들, 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상당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후보들이 이미지 관리도 그렇고 리스크 관리도 그렇고 정책으로 또 어떻게 좀 연결되는지 함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오늘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지율을 보면은 많이 오르셔서 이렇게까지 일단 제가 지지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아직 처음 들어서. 물론 며칠 전에 한 거 우리가 한 7, 8% 지는 거 아니었나요?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일주일 만에 또 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일어나야 돼. 이렇게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생각하셨습니까? 반대를 하면 반대를 뚫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라라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공정위하고 빠르게 정책 변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다 이번에 처리 안 되는 거 아니죠? 빠르게 하면 그래도 의견은 들어봐요. 아 의견은 들어보는데 합의를 위해서 미루지 말고 그냥 이거 처리하시죠. 그게 의견이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하도록 해서 이번 국회 이번 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안 되면 아니 이거 됩니다. 이건 꼭 이번 주에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안 되면 국토위 법안가에도 지금 벌써 10건 해야 돼가지고 합의. 아니 어차피 저기 패스트 트랙인지 태우는데 한 건 많이 떠버리지 뭐. 그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아 그냥 하면 되죠 뭐. 합의가 안 되면 처리하는 거예요. 네네. 우선 살펴봐서 야당하고 의견을 좁힐 수 있으면 해서 같이 가는 것이 좋으니까 물론이죠. 그렇게 하고요.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또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번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독 처리할 수 있으면 하자니까요. 오늘 후보께서 말씀 주신 게 이제 국민 우선, 민생 우선 두 가지 말씀 주셨고, 와 이재명 후보 민주당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이런 한편에 또 다른 비협합이나 공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된 현재 그 논의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선장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야 되고 좀 이렇게 쉽게 용인하기 어려운 그런 무례한 말씀을 제가 드린 게 있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지지율 때문에 반색을 하더라 이런 기사는 좀 안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반색을 하더라 이런 기사는 좀 안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못 봐서 그랬거든요. 또 말씀하시게 기사로 나갈 것 같아요. 국회가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보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입대가 불가피한데 6월 시행된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모두 입영을 1년씩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모든 세계인이 다 아는 글루미상이라든가 BTS가 받은 2개의 상 이런 것들은 이 안에 없어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을 하면 병역 면제시킬 겁니까? 뭐 게임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은 팝이 왜 빠졌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영향력은 훨씬 팝이 크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걸 자꾸 너무 확대를 해 나간다면 뭐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국회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청회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객관적 기준이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닥친 게 인구 국감에 따른 게 이제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아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BTS 멤버들이 입영 연기 신청을 해와 장관 추천서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모두 입영 연기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나이가 많은 1992년생인 멤버 진은 내년 12월까지 활동 가능합니다. 7명의 완전체 BTS는 내년 말까지 볼 수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현직 법관이 비판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방법원에 재직하고 있는 A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사고만 내지 않으면 계속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과 같다고 적었습니다. 또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집행유예, 선고유예까지 가능한 형벌 조항이 너무 무겁다며 내린 위헌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위헌 결정으로 인한 뒤처리는 법원과 검찰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이해람 공군 중사의 부모와 만나 특검 요구를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고 이해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중사 아버지는 국방부의 부실 수사로 책임자들이 전부 풀려났다며 특검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SNS에 올린 글에서 여전히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들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거울 삼으며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권위 20주년 기념사에서는 20년 전 인권과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운 인권 규범의 필요를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성 인권과 안전에 관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서 성범죄를 엄벌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 주최로 토론회를 열었고 정의당은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끝장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스토킹 살인 등 데이트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페미니즘 이슈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 모든 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 배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 전국의 물류는 큰 차질 없이 운영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국 11개 항만이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컨테이너 반입과 출입량 역시 평소 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 운송 방해가 있었지만 잠시 소동이 벌어진 뒤 바로 해소돼 큰 문제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양 위원장, 코로나19 상황 속 노동자의 어려움을 알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쨌든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인데 그 와중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잊혀지고 피해받는 노동자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정부가 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통제만 일삼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현재 상황을 좀 만들어낸 것 아닌가 싶고요. 노동자들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굳이 노동자들 위험을 무릅쓰고 집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선을 앞두고 이 시기에 노동자들 문제가 많이 알려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국가 중요 시설인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기지에서 드론이 추락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LNG 기지에서 발견된 드론 소유주를 찾고 있습니다. 해당 드론은 25cm 길이의 날개 4개와 카메라 1개가 달렸는데 경찰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 LNG 기지는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데 당시 인적 군부대인 육군 17사단의 비행이나 촬영 승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시절 김 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외제 렌터카를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목포시에서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조카 명의로 땅 거래를 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재판 뒤 기자들 앞에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으로도 감사하지만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누명도 벗겠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루 잠시 쉬어갔던 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또다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한낮에도 6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지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무척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 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은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10도, 광주 12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주말 내내 대체로 맑겠고 휴일 오후부터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